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메뉴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메뉴의 평가는 급식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계획된 메뉴는 이용하기 전에 먼저 검토하고 또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되지만, 일단 계획을 한 메뉴는 이용한 후에, 즉 급식 후에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메뉴가 완성되고 이를 또 실행한 후에는 이것을 평가를 해야지만 어떤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 어떤 면에서 메뉴의 그 평가에 의의라면은 해당 급식 본연의 목적을 충족시키고 급식 대상자의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급식 경영에 있어서 매출량과 순이익을 증대시키는 그런 의의가 있고, 이 메뉴를 평가할 때는 급식소의 영양관리 목표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고 그 목표를 기준으로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되었는지, 그럼 못 미쳤는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음식의 영양이랄까, 관능이랄까, 비용이랄까, 또 아니면 섭취 실태 조사라든가 영양교육 측면 등도 모두 평가가 되어져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메뉴 평가표에 대한 것을 표 3-11에 나타내 놨는데, 일단 먼저 메뉴를 평가할 때는 완성된 메뉴가 영양 기준량에 적절한지를 또 판단하고, 6가지 식품군이 다 들어가 있는가도 봐야 되고, 재료가 중복됐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조리법이 중복되어서 영양적인 어떤 불균형을 이루었는가 하는 기타 등등의 여러 항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은 이거는 학교급식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아마도 이게 상당히 좀 오래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를 메뉴평가표의 어떤 거 기준으로 본다면은 식품군이 있고 고려사항과 월화수목금 이제 5일 동안 급식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봤는데, 얘를 이렇게 해놨어요. 도표를. 관리자의 측면에서는 급식의 목표와 목적에 적합한가, 메뉴가. 그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식품 선택을 적절히 잘 하였는지, 계절식품을 이용하였는지. 계절식품을 이용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계절식품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점들이 많죠. 첫째는 제철 식품인 경우가 가장 영양적으로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적으로 영양소들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쌀 테고, 그러한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계절식품을 이용해서 예산 범위 내에 또 들어갈 수 있게끔 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리원의 기술과 시간을 잘 고려했는가, 조리원이 만약에 이 메뉴를 작성을 해서 메뉴표를 줬는데 이 조리원들이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이 없다든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든가 하는 것은 결국은 바람직하지 못한 메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급식 시설의 어떤 시설 설비 및 기기를 잘 고려해서 메뉴를 작성했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이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는 고려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영양 필요량을 만족시켜 줬는가, 그 다음에 색의 적절한 배합이 이루어졌는가, 이건 기호도의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질감과 식재료 모양의 균형이 잡혀져 있는가, 농도가 적절한가, 너무 묽은가, 너무 또 진한가, 또 맛의 균형이 잘 이루어졌나, 향미가 적절한가, 조리 방법이 다양한가, 음식의 배식 온도가 적절한가, 따뜻한 음식은 따뜻한 음식대로, 찬 음식은 찬 음식대로의 배식 온도를 적절히 맞춰야 되겠죠. 그런 적절한 배식 온도가 맞춰지지 않으면 미생물의 번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식품 안전에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또 배식 온도가 적절함으로 해서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완성된 요리가 매력적인가, 기타 이렇게 해서 yes는 y, no는 n, 그 다음에 neither, improvement는
이제 그 어떤 NI로 표시를 해서 월화수목금의 메뉴 평가표를 이렇게 만들어 본다는 봐서 평가를 해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메뉴 평가 방법은 첫 번째는 관능적인 어떤 품질평. 조금 전에 메뉴 평가표에 쭉 나와 있었습니다만도 메뉴 평가를 하는 방법은 실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 중에서 급식 대상자의 기호와 관련된 부분은 또 메뉴 평가하고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되겠고, 메뉴의 어떤 인기도가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메뉴 관리를 위해서는 급식 대상자의 기호에 맞는 메뉴 작성이 첫째는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급식 관리자가 이와 관련된 메뉴 평가 방법에 대한 지식이 또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본장에서 이제 메뉴 평가 방법 중에서 특히 급식 대상자의 메뉴에 대한 어떤 그 수응도 평가, 아니면은 뭐 기호도 평가, 또 메뉴 인기도,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해서 살펴보는 뭐 메뉴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평가 방법에서 첫 번째는 관능적인 품질 평가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급식 대상자의 식사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음식에 대한 급식 대상자의 기여도 조사라든가 섭취 빈도수, 그 다음에 관능 검사, 잔반량 조사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 관능적 품질 평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이제 분석적인 관능 검사가 있다. 이거는 훈련된 관능 검사 요원들이 관능 특성의 질과 양의 차이와 유사점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묘사 분석을 한다든가 해서, 묘사 분석은 급식소에서 메뉴의 품질 관리 및 레시피 개발에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많은 어떤 그 뭐 형용사와 등급이 맛, 향, 질감, 부드러운 정도, 뭐 단단한 경도, 이런 것들이 관능적 특성을 평가하는 데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이 훈련된 관능검사 요원들이 하는 어떤 그 분석 방법은 차이 식별검사법이라든가 순위법이라든가 묘사 분석 등이 있죠. 그래서 이 관능적 품질 평가는 꼭 우리 메뉴 평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품 개발을 했을 때에 대기업이든지 중소기업이든지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낼 때는 이런 관능적인 품질 평가를 해서, 특히나 훈련된 관능검사위원으로 패널들을 통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묘사 분석이다, 차이 식별 검사라 이런 걸 하게 되죠. 그 다음 소비자 검사는 훈련되지 않은 소비자들이 음식의 기여도에 대해서 평가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여도 조사는 소비자가 제공된 메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그 정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데, 보통 관능 검사 특성을 나타내는 묘사 대신에 뭐 매우 좋다, 매우 싫다 이런 것을 3.5점, 7점, 9점 등을 항목 척도 등을 이용하여서 평가하기도 하죠. 기여도 검사에는 주로 음식 품목에 대해서 나타내는 신호들을 나타내는 반면에 수응도는 음식이 실제로 주어졌을 때 나타내는 신호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반 양을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잔반은 물론 과잉 생산으로 해서 남겨진 어떤 잔식에 대한 개념하고는 틀리게 고객들이 아니면은 급식 대상자들이 식사 후에 남긴 음식을 말하겠죠. 그래서 잔반량에 대한 조사는 주로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데, 잔반량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직접 저울에 달아서 잔반량을 측정하는 잔반 개척법하고, 소비자가 육안으로 남긴 잔반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관찰 개척법이 있습니다. 또 잔반으로 남긴 음식의 양을 회상하여 기입하게 하는 회상에 의한 잔반 개척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방법을 통해서 메뉴가 잘 되었는지 잘못 되어졌는지, 수정이 필요한지 개선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관능검사용 질문지의 예입니다.
어떤 A라는 음식이 있고 B라는 음식이 있는데 맛이 매우 좋다, 보통에다 나쁘다, 외관, 온도, 양 이렇게 해서 뭐 온도가 매우 알맞다, 너무 차다 이렇게 해서 그 질문지의 예를 들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9점 항목 척도는 대단히 싫어한다가 뭐 0점이고 대단히 좋아한다가 9점이라면은 뭐 1점부터 시작해 0점이 1점입니다. 1점부터 시작해가지고 9점까지 해서 9점 항목 척도입니다. 적도가 아니라 척도로 나누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식당에서 먹은 음식에 대해 자신의 느낌과 같은 곳에 체크표를 하세요. 이거는 이제 어린이를 위한 기여도 조사표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음식명이 매우 좋았다는 이제 빵긋빵긋 웃는 거, 그냥 좋았다. 이건 이제 입을 벌리고 있고, 이거는 그냥 입을 다물었네요. 매우 나빴다. 그 다음에 또 2번 음식을 먹었을 때 매우 뭐 좋았다, 매우 좋았다, 그저 그랬다, 나빴다, 매우 나빴다 이러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섭취하셨습니까 했을 때에 이거는 관찰 계측을 위한 기록지의 예입니다. 그랬을 때에 먹지 않았다, 다 남기는 잔반이 다 남아져 있는 것, 맛만 조금 보았다, 전부 먹었다. 그 다음에 비음식의 경우에 절반 먹었다, 많이 먹었다, 조금 먹었다 이렇게 해서 관찰 계측을 위한 기록지의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외에도 메뉴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메뉴 엔지니어링은 메뉴 분석법 중의 하나로서 메뉴의 인기도와 수익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측면과 급식 경영 측면을 함께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공된 메뉴가 어떤 수익에 공헌하는 이익성인 수익성을 많이 발생을 시킨다든가 인기도가 높아 많이 찾는다든가 하는 것을 나타낸 각 메뉴 품목의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율인 메뉴 믹스를 중심으로 메뉴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즉 수익성과 인기도의 높고 낮음으로 메뉴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 플로홀스, 스타, 퍼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뉴 엔지니어링의 활용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된 것들을 따라서 각각의 전략을 이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로 분류된 것은 선호도와 수익성이 다 모두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재의 그 품질과 양, 서비스 등을 엄격하게 사실 표준화해서 그대로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플로우 홀스 같은 경우에 다소 인기는 있지만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만 높여준다면은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기도가 높으면 가격을 좀 더 인상을 고려해 본다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퍼즐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은 높지만 인기가 별로 없어서 인기도를 높여서 스타가 되도록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객 선호도를 보고 높이기 위해서 메뉴판에서 고객의 어떤 눈에 잘 띄는 위치에다가 메뉴표를 위치하게 한다든가 해서 메뉴 이름 위치하게 해서 선택을 하게 한다든가 하면은 마진율도 높아지고 인기도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죠? 다음에 독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성도 낮고 인기도도 낮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는 둘 다를 높이기에는 상당히 좀 힘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삭제하고 다른 대체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없애는 게 낫다. 이래서 이런 전략들을 보고 어떤 그룹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권장되는 조치로서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일종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메뉴 엔지니어링 매트릭스는 제일 좋은 게 스타다. 수익성도 높고 인기도도 좋은 이러한 메뉴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가면 되겠다는 얘기를 할 수.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레시피가 나오는데 그 메뉴의 그 생산 공정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의 양이랄까 뭐 조리법을 기술해 놓는 것을 만약에 레시피라고 한다면은 이 급식 관리자는 이 레시피를 철저히 관리하고 또 철저히 조리함으로 해서 항상 같은 질과 같은 양의 어떤 음식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표준 레시피는 음식별로 적정한 재료 분량이라든가 조리 방법 등을 나타낸 것으로 적정 구매량, 배식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조리 작업을 효율화하고 음식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 레시피가 갖는 의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표준 레시피가 갖는 장점이라면은 조리된 음식의 품질 유지 정진을 위한 고객 만족도를 증대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생산이나 인력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해 줌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증진시켜 줍니다. 식품의 낭비를 줄이고 정확한 재고 조절을 하여서 경비 절감이나 급식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음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단순화시키고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고 또 조리원들에 대한 훈련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레시피는 실제적으로 또 이러한 장점 외에도 또 보면은 급식 운영의 전산화를 위해서도 레시피가 표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 여러 번의 실험 조리 과정을 거치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작업이지만 급식소의 종류나 운영 형태, 예산, 메뉴 형태, 뭐 조리기기의 구비 여부에 따라서 각각의 급식소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 표준화할 때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레시피를 한꺼번에 표준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선 고객들의 어떤 기여도가 높고 자주 사용되는 메뉴라든가 뭐 작성이 간단한 메뉴로부터 하나하나 차례대로 표준 레시피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 표준 레시피의 표기 방법은 재료와 양을 또 뭐 상단에 올리고 조리 방법은 하단에 표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급식소에서 조리원들이 작업을 하면서 읽기 쉽게 해가지고 재료와 양은 왼편에 조리 방법은 오른편에 기입하고 재료와 관련된 조리법을 줄로 구분하여서 읽기 쉽도록 한다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표준 레시피에 표시되는 내용으로는 레시피 이름이랄까 그 다음에 레시피 분류 번호 그 다음 재료명 식재료의 양 구입시 중량 가시부 중량 조리법 총생산량 생산인분의 수 1인 배식량이 기본적으로 기입이 되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1인 제공 영양소 혹은 단가 등을 계산하여 제시하기도 하고 1인 분량을 배식 용기에 담은 사진을 함께 보여주는 등 배식 방법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레시피 실제를 보면은 1인분의 양인데 조리 후의 중량 100인 기준으로 해서 몇 킬로이다. 그 다음에 JJM-012 돼지고기 조림회가 이거는 돼지고기 장조림의 이름이 되겠죠. 그죠? 이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료명은 조리 시간에 들어가는 거는 조리 기물이나 기기를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스톡포트로 썼다. 그랬을 때 조리되는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더라. 돼지고기 재료명은 돼지고기, 메추리알, 풋고추, 대파, 통마늘, 물엿, 된장 이렇게 하고 재료량은 100인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얼마만큼 되더라. 그 다음에 조리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돼지고기는 뭐 3.5cm 크기로 깍두 설기하여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메추리알은 100도씨 이상에서 끓기 시작한 후 3분 동안 삶은 후 찬물에 헹군다.
그 다음에 조리 힌트는 여기 이제 재료명이나 재료량 만드는 법을 쓰고, 조리 힌트는 돼지고기 장조림 양념장은 간장은 얼마, 물은 얼마, 다진 마늘 이렇게 각각의 원부 재료를 다 적고, 돼지고기 삶을 때는 된장, 생강, 파 등을 넣어서 노린내를 제거하고 3분의 1 정도만 익힌 후에 양념장을 넣고 졸여야 육즙이 빠지지 않고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다. 이런 조리 힌트도 줄 수가 있겠고, 이거는 급식관리 지침서가 대한영양사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의 영양가 분석은 1인분 양을 1인분을 이제 1인분의 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총 열량은 360.15 킬로칼로리고, 탄수화물은 20.88, 단백질, 지방,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레티놀 이퀴밀런트, 비타민 A가 체내에 들어와서 동등한 양의 효과를 내는 것을 우리가 레티놀 이퀴블런트라고 한다면은, 비타민 A는 얼마만큼, 비타민 B1은 얼마, 비타민 B1을 또 미리그램으로 나타냈을 때에, 그 다음 비타민 C, 이건 아마 비타민 B1이고 이 비타민 B2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칼슘, 철분, 나트륨, 콜레스테롤 이렇게 해서 영양가 분석을 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양배추 샐러드의 해썹 기초 표준 레시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양배추 샐러드와 같은 경우에는 비가열 식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가열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적석 섭취식품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해썹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뭐 오염된 물에 마지막 헹궜다든가 하면은 뭐 노로바이러스도 걸릴 수도 있겠고 식중독도 걸릴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해썹의 기초 표준 레시피는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음식명은 양배추 샐러드고 분량은 100인분이고 1인분에 제공되는 양은 50g입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구매하는 양은 2.28kg, 폐기율이 약 14%, 가식량이 2,000g, 그쪽 2kg이 된다는 얘기죠. 2kg, 2,000g이니까 1인분의 양이 50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약 40인분이 되네, 그죠? 40인분. 그러면은 구매량은 더 많이 해도, 이게 100인분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1인분의 양을 20g을 줄 경우에는 100인분이 되지만 50g인 경우에는 그렇게 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당근. 이 1인분 50g이 나오는 거는 이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얘기가 되네. 그죠? 당근이 55g을 구매를 해서 폐기율 11이고, 이제 500g. 그 다음에 오이는 1kg 40g을 했을 때, 1040g을 했을 때 폐기율 4%를 하면은 1000g, 마요네즈 1000g, 머스타드 50. 합쳐가지고 합친 거에서 결국은 100인분을 만드니까 1인분에 50g씩 나눠줄 수 있다는데, 이 같은 경우에 마요네즈라든가 머스타드 소스와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포장을 뜯지 않았다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양배추, 당근, 오이와 같은 경우는 바로 섭취를 해야 되는 적석 섭취식품이기 때문에 폐기율 잘 제거하고, 폐기되는 부분들 잘 제거하고 못 먹는 부분, 그 다음에 깨끗한 물에 이제 헹구어 줄 적에, 이 해썹 같은 경우에는 CCP 관리를 하게 되죠. 양배추, 당근, 오이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 부분에 대한 거, 미생물학적인 해썹 부분, 그 다음에 또 생물학적인 위해 요소에서 세척수를 3번 정도 헹군다든가 이렇게 해서 세척수의 생물학적인 집중 관리를 함으로 해서 안전한 양배추 샐러드를 공급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따르는.
그 다음에 양배추 샐러드 해썹 기초 표준 레시피 해가지고 양배추, 당근, 오이에 대한 거를 일단은 구입을 할 적에 5도씨의 온도로 납품을 받는다. 이 5도씨라는 것은 양배추 품온입니다. 가운데 온도가 5도씨가 되고 5도씨의 온도로 또 납품 받아서 검수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전 처리는 양배추는 겉잎을 다듬고 통째로 씻은 후에 채를 썬다. 전 처리를 하게 되겠죠. 당근은 껍질을 벗기고 씻은 후 채를 썰고, 오이는 씻은 후 채를 썬다. 양배추는 물에 살짝 담궜다 건져서 물기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CCP 1, 2, 3가 있는데 세척수를 사용하네. 그죠? 소독한 전용 싱크를 사용하고 식재별 구분 세척을 하고, 각각 양배추대로, 당근은 당근대로, 오이는 오이대로 구분해서 세척을 하고, 자염수산 나트륨, 우리가 말하는 락스라는 것을 뭐 100ppm 정도로 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해서 미생물을 제어를 하게 되고 있고, CCP2 같은 경우는 썰기죠. 썰기는 저오염 방지, 소독된 기구 사용, 위생장갑 착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CCP2도 생물학적인 위해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CCP3은 양배추물에 담궈서 물기를 제거해라. 소독된 기구를 사용하고 음용수 사용하고 위생장갑 사용해서, 이래서 모두가 다 생물학적인 위해를 잘 관리를 해서, 그 다음에 머스타드, 마요네즈 소스를 첨가해서 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배추 샐러드 해썹 기초 표준 레시피에서 조리해서 마요네즈와 머스타드 소스를 준비한 채소에 넣고 버무린다 해서, 이 소스 섞는 거를 섞게 할 때 소독된 그릇이라든가 위생장갑을 착용을 하고, 보관은 배식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온도는 7도씨 이하로 하는데, 가능하면은 배식 최종 만들어져가 완성품에서 배식은 최소한 2시간 이내는 바로 먹을 수 있도록끔 해야 됩니다. 이 배식 시간이 길어지면은 미생물 번식 때문에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높죠. 배식은 배식을 해가지고 소독된 배식기구를 이용해서 배식을 한다. 이렇게 해서 양배추 샐러드의 해썹 기초 표준 레시피를 쓴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국민영양에 2001년도에 게재했는 것에 대한 것인데, 이처럼 표준 레시피를 만들어서 함유로 하면은 결국 안전한 식품을 위생적으로 잘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이 연구 과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봐야 되겠는데, 이번 단락에서는 메뉴 엔지니어링의 활용의 예를 들으시오. 그러니까 저 앞쪽에 보면은 아마 제가 설명할 적에 들어있는 것 같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메뉴 엔지니어링이 무엇인가 제가 아마 설명을 해줄 건데, 이에 대한 활용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수업도 진짜 좀 마음에 안 들게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서 좀 제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고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여러분들하고 얼굴 마주 대면서 식단 작성도 하고 관리 실습도 하고 함으로 해서 훨씬 더 좀 더 알찬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3교시 수업이 제가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번 이걸 사실 녹음을 했는데 25분 이상 녹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거를 보니까 막상 녹음을 하고 보니 실제 녹음되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플레이 되어지는 시간이 한 1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원래 내용은 사실 그게 50분 이상이 강의되어져야 될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는 좀 더 상세하게 잘 보시고, 제가 과제 외에 교재는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까지 이번 주는 아마도 네 개 연구 과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한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